아틀라스가 독립회사로서의 지위를 잃고 다른 회사의 자회사로 전락하게 된 것은 2003년부터입니다. 이전 에피소드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틀라스가 1992년 진 여신전생 발매 이후 1997년까지 계속해서 성공을 거듭했었으며 데뷔 서머너 소울레커즈조차도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진정한 의미로 실패한 게임이라곤 페르소나2 정도밖에 없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테죠. 아니 그렇다면 페르소나2가 그 정도로 엄청난 적자를 낼 정도의 프로젝트였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페르소나2가 상업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틀라스를 한 방에 보낼 정도로 강렬한 실패였던 건 아니었죠. 그럼 아틀라스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경영난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97년에 연매출 370억엔을 달성한 아틀라스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라노 사장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사업 확장에 착수하기 위해 자스닥의 주식을 상장하면서 외부 자금을 조달하죠. 아틀라스는 이렇게 모인 자금을 바탕으로 오사카의 유비스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어뮤즈먼트 기기 제조사인 아피즈를 20억엔에 인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틀라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기점이었는데 아피즈를 인수하면서 아틀라스는 단순히 프린트 클럽 같은 기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아케이드 게임 기기 자체를 직접 제조하고 게임 센터를 운영하는 수직 계열화를 꿈꾸기 시작했거든요. 아틀라스의 이런 행보는 비슷한 시기에 아케이드 시장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던 SNK를 벤치마킹한 것이었는데 아틀라스랜드 및 무비타운을 비롯한 어뮤즈먼트 테마파크를 비롯해 일본 전역에 약 60여 곳의 직영 게임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프린트 클럽의 성공은 아틀라스가 단숨에 업계의 핵심 개발자 중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오면서 더 이상 자금 걱정 없이 게임 제작에 임할 수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들이 어뮤즈먼트 시장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 셈이었죠. 그러나 막상 사업을 전개하고 보니 아틀라스는 예기치 못한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프린트 클럽에 유사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유행하면서 수많은 모조품들이 등장했듯이 프린트 클럽이 유행하자 이걸 흉내낸 카피 제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건 시대로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몇 년 전에 우죽순 생겨나던 탕후루집이나 얼마 전 두쫑쿠 열풍이 불면서 수많은 가게들이 이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것처럼요. 문제는 반다이나 남코, 코나미 같은 아케이드의 큰손들이 자사의 IP나 고화질 출력을 내세우며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 발매된 유사 프린트 클럽 기기를 꼽아보자면 반다이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합성할 수 있는 캐라프리나 연예인 오디션 형식의 컨셉을 도입한 남코의 스타 오디션, 도키메키 메모리얼 캐릭터가 등장하는 코나미의 뉴 프리프리샷 같은 것도 등장했죠. 그 외에도 아케이드 전통의 강자인 타이토와 SNK가 스티커 사진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은 금세 포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게임 센터를 채워야 할 아케이드 게임들의 가짓수는 줄어들고 그 자리를 각기 다른 스티커 사진 기기들이 빼곡하게 채울 정도였죠. 이는 단기간에 즉석 스티커 사진기라는 기기의 수명을 갉아먹었고 이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게임 센터를 찾지 않게 되면서 아케이드 사업 전체가 불황에 빠졌으며 이와 함께 1년 만에 즉석 스티커 사진기 시장의 전체 매출이 절반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줄어든 파이를 여러 회사가 나눠 먹어야 했으니 다들 투자한 자본도 못 건지고 공멸하게 되는 사태로 번지게 되죠. 결국 1999년 회계년도부터 적자 규모가 순식간에 불어나기 시작했으며 당장 발등에 급한 불이 떨어진 아틀라스는 과거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도쿠마 쇼텐과 타카라 같은 회사들에게서 자본 출자를 받아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부 자본을 끌어들인 보람도 없이 어뮤즈먼트와 아케이드 사업은 계속해서 매출 하락이 이어지는데 기존의 대형 아케이드 게임사들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00년에도 적자는 계속되었고
아틀라스는 기존의 손해에 더해 출자를 받았던 외부 자본까지 메워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결국 1999년 10월 아틀라스의 사장이던 하라노 나오야는 경영 악화에 책임을 지고 아틀라스의 주식 전부를 반환하고 경영권을 내려놓아야 했으며, 그와 함께 운영이사직으로 강등되었고, 바로 이때부터 아틀라스의 운명은 스스로가 아닌 외부인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며 경영권을 넘긴 아틀라스는 2001년에 경영 개혁을 단행하며 자회사들을 하나둘씩 처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아케이드 경영을 위해 인수했던 RPG의 처분이었는데, 인수로부터 3년도 채 되지 않아 직원들의 MBO, 그러니까 경영진 매수 방식으로 단돈 1000엔이라는 사실상 거저나 다름없는 헐값에 넘기게 되죠. 이렇게 헐값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틀라스가 RPG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는데, RPG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유지할 만한 자금조차 남지 않은 처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라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콘솔 게임 부분에서 대박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작 개발에 사활을 걸게 되고요. 그래서 여신전생의 속편으로 개발 중이던 기획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소울에커즈와 페르소나의 제작에 참여했던 베테랑 개발진들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소니의 플랫폼인 플레이스테이션 2용으로 넘버링 진 여신전생 시리즈의 개발을 하도록 지시하죠. 더불어 여기에 동원되지 않는 잔여 인력들을 모아 휴대용 게임기로 여신전생의 확장 시리즈 개발을 지시하게 되는데, 플레이스테이션 2용으로 재개발이 진행된 게임이 바로 진 여신전생 3 녹턴이며, 휴대용 게임기로 개발된 확장 시리즈가 바로 데빌 칠드런 시리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사의 손이 닿는 하청 개발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출자하면서 어떻게든 히트작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랑그리사 시리즈의 개발진들이 독립해서 설립된 커리어 소프트를 자회사로 편입하며 그로우 랜서를 자사의 IP로 만들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아틀라스가 퍼블리싱을 담당했던 게임들은 그로우 랜서를 포함해 대박이라고 할 만한 성공을 이뤄내지 못했고, 게임보이 컬러용으로 개발된 진 여신전생 데빌 칠드런 역시 22만 4천장 판매에 그치는 등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틀라스에게는 진 여신전생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 작품의 성공에 사실상 올인하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9년 만에 등장한 진 여신전생의 정식 넘버링 작품 진 여신전생 3 녹턴입니다. 진 여신전생 3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페르소나 2의 개발이 시작되던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3편은 제작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페르소나의 예상치 못한 흥행으로 인해 페르소나 2편의 개발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아틀라스가 여신전생 3의 개발을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여신이문호 페르소나의 발매 이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진 여신전생을 발매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진 여신전생 1, 2, 2를 리메이크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소울에커즈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은 3편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제작하려고 했으며, 그 사전 작업을 위해 세가 세턴으로 제작되었던 소울에커즈를 다시 한번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이식하기도 했죠. 그러나 페르소나2의 부진과 어뮤즈먼트 사업의 실패로 인해 아틀라스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자 제작 중이던 기존의 게임으로는 상황을 반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플레이스테이션2로 완전히 새로운 신작을 개발하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기획의 디렉터로는 하시노 카츠라가 선임되었는데, 여신이문호 페르소나를 넘어서는 판매량을 기록한 사람이 없었다는 심플한 이유였죠. 이렇게 난잡한 상황에서 제작이 진행되다 보니 여신전생 3의 기획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는데, 1995년 이후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따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을 갑자기 한 팀에 모아놓고 페르소나보다 잘 팔릴 만한 게임을 만들려고 하니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존 시리즈처럼 현실의 도쿄를 배경으로 소울에커즈를 계승해 악마 소환 단말기가 등장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의견과 보다 큰 성공을 위해서 던전 RPG를 완전히 버리고 시리즈에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죠. 개발진들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기획의 키를 잡았던 하시노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진 여신전쟁 3의 초기 컨셉은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는 것이라는 선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시노는 개발진들에게 이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해나갔는데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방식에서 최대한 반대로 발상을 바꿔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스텝 중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바꿀 거냐고 묻자 하시노는 예를 들면 주인공이 인간이 아닌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말하죠. 진 여신연생은 원래 던전 RPG였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도 그럼 던전 RPG가 아닌 방식으로 가보자고 말했고 배틀의 형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말에는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턴제 배틀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진 여신전쟁 3의 시스템은 이렇게 스텝 간의 질의응답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레스턴 배틀이었죠. 기본적으로 여신전생 시리즈의 전투는 위저드를 기반으로 한 턴제 전투였고 이건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매우 클래식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시노가 원한 것은 플레이어가 잘하는 만큼 보상을 주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벌을 주는 실시간 피드백형 전투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시스템의 초기 아이디어는 바둑이나 체스 같은 보드게임의 수싸움에서 착안되었고 여기에 리스크와 리턴의 개념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상대의 약점을 찌르게 되면 공격권이 늘어나고 공격이 빗나가거나 무효화되면 공격권이 통째로 날아가는 페널티를 주는 거였죠. 하시노가 이렇게 극단적인 보상과 페널티를 부여하게 된 이유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도박과 같은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파이널 판타지에 ATB 시스템이 생겨난 이유가 전투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는데 하시노 역시 같은 궤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시노의 이런 생각은 필연적으로 진 여신전생이라는 시리즈 자체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시노가 진 여신전생 3의 개발에 임하면서 가장 큰 테마로 잡았던 것은 전통적인 팬들이 거부감을 느낄 정도의 파격적인 변화였고 그와 함께 기존의 매니악한 여신전생의 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팬이 되어줄 사람들을 위한 게임을 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 진 여신전생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파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먼저 언급했듯 주인공이 인간이 아닌 악마라는 것에서 시작했죠. 기존의 여신전생 시리즈가 악마와 공존하는 세계를 배경으로 했다면 새로운 작품은 세계가 한번 종말해버린 이후에 그것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과정을 겪고 플레이어들이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세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시리즈에서 전통적으로 채택해왔던 로우, 뉴트럴, 카오스라는 얼라이먼트 시스템 역시 완전히 폐기하고 코토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워 플레이어가 누구와 함께 세계를 재탄생시킬지 결정하도록 바꿨고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주인공은 인간이 아닌 악마적 힘을 가진 존재, 즉 마계화한 인간으로 설정했는데 이것이 진 여신전생 3의 핵심 컨셉이었죠. 전투씬 역시 극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과거처럼 악마의 정면에서 바라보는 위저드리형 전투에서 탈피하여 박력 넘치는 카메라 워크를 동원해 아군과 적군이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파이널 판타지형의 전투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카네코 카즈마였는데 악마의 전체적인 조형을 플레이어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개발 과정에서 카네코는 광기 어린 집념으로 수백 종류에 달하는 악마들을 직접 디자인하며 이 한 작품에 쏟아붓습니다. 이를 플레이스테이션2의 고해상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카네코 특유의 정교하고 기괴한 악마 조형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카툰 렌더링을 채용했죠. 카툰 렌더링은 드림캐스트로 발매된 세가의 스페이스 채널과 제셋 라디오를 통해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아틀라스는 과거부터 인연이 깊었던 세가의 도움을 받아 이 기술을 진 여신전생 3에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 스스로도 진 여신전생 3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고 여길 만큼 이 신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 이게 과연 진 여신전생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프로듀서인
오카다 코지와 카네코 카즈마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지만 오카다는 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고 지금 만드는 작품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스태프들 다독이며 여신전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납니다. 이 게임의 부제가 녹턴이 된 것은 언제가 되어야 나아질지 알 수 없는 부진이 계속되던 아틀라스의 상황들을 풍자했던 것인지도 모르죠. 이 야상곡이 아틀라스에게 새로운 여명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결전의 날이 찾아옵니다. 2003년 2월 20일에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된 진 여신전생 3 녹턴은 수많은 여신전생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진 여신전생 2 이후 무려 9년 만에 등장하는 본가 시리즈의 넘버링이었으니 그 기대가 얼마나 컸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수 있을 테죠. 실제로 녹턴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았는데 전통적인 여신전생의 장점은 고스란히 계승하면서도 프레스턴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투의 깊이와 전략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음은 물론이고 완전히 재설계된 세계관과 그것을 그려내는 방식이 기존 여신전생의 어느 작품과도 다른 독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비평적으로도 여신전생 시리즈 역사상 최고의 완성도라는 찬사가 쏟아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적인 성과는 이런 기대와 호평에 비해 다소 아쉬운 편이었는데 녹턴의 판매량은 최초의 아틀라스가 다소 보수적으로 예상했던 35만 장조차 채우지 못한 약 27만 장에 그쳤습니다. 물론 나중에 확장판인 매니악스가 제작되어 약 7만 7천 장을 추가로 판매하면서 35만 장이라는 최종 성적표를 받았지만 이는 아틀라스 내부에서 설정했던 기준선에조차 미치지 못했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거든요. 진 여신전생 3 녹턴의 실패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9년이라는 공백기간 동안 여신전생이라는 시리즈 자체가 완전히 주류에서 밀려나 그게 뭔지도 모르는 세대가 플레이스테이션 2 사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여신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변화들로 인해 이건 여신전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진 여신전생 3의 상업적 실패는 아틀라스에게 있어서 재앙에 가까운 결과였는데 훗날 게임의 디렉터였던 하시노 카츠라 스스로도 게임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웠지만 그에 비례하는 수준의 성공을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몇 번이나 언급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과적으로 5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투자한 진 여신전생 3 녹턴은 상업적으로 실패했고 이걸로 아틀라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아틀라스는 2003년 10월자로 완구 제조사 타카라의 연결자회사로 합병됩니다. 타카라는 플레이스테이션 초기에 투신전 같은 게임들 유통한 전적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퍼블리셔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합병이 아틀라스의 게임 개발에 플러스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예측했죠. 실제로 타카라는 합병 이후 아틀라스의 경영에 간섭하지는 않았고 반쯤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 두었습니다. 아틀라스의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모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게임 제작에는 별일이 없겠네 하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여신전생 시리즈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던 오카다 코지의 퇴사 소식이었죠. 오카다가 퇴사를 결심한 것은 재정 문제로 아틀라스가 위기를 맞이한 1999년 말부터였습니다. 사실 아틀라스라는 회사는 테칸이라는 자본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였죠. 오카다에게 있어 아틀라스는 하라노 나오야가 이끄는 해적단이며 진 여신전생은 그 항해 끝에 발견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게임 센터를 잔뜩 사들이고 타이틀을 늘려서 사업의 다각화를 목표로 하는 것도 오카다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오카다는 단순히 여신전생의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아틀라스라는 회사의 게임 개발 철학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지털 데빌 스토리 여신전생에서부터 진 여신전생 1, 2, 데빌 서머너,
소울에커즈에 이르기까지 아틀라스가 시장에 내놓은 거의 모든 작품의 뼈를 세운 그가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은 아틀라스가 중심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죠. 결국 오카다의 뜻에 찬동한 핵심 스텝의 다수가 오카다와 함께 독립해 가이아라는 새로운 게임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제 아틀라스에게 남은 메이저 제작자는 사실상 하시노 카츠라와 카네코 카즈마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틀라스에 남아있던 하시노와 카네코가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오카다 코지의 퇴사와 함께 아틀라스의 개발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하시노 카츠라와 카네코 카즈마였습니다. 진 여신전생 3 녹턴의 상업적 실패로 인해 하시노는 상업적 성공에 한층 더 집착하며 여기서 한 단계 더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새로운 기획으로 제출된 것이 바로 애매한 수준의 실패와 함께 4년간 방치되었던 페르소나의 속편 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틀라스에 남은 개발자 중 최고 베테랑이자 악마아가로 불리며 아틀라스의 얼굴에야 다름없던 카네코 카즈마와 개발의 정권을 쥐게 된 하시노 카츠라의 첨예한 대립이 시작되죠. 카네코는 페르소나 1편과 2편에서 확립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깊이 있는 스토리를 쌓아가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는 카네코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었던 게 자신이 페르소나 시리즈의 시각적 정체성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고, 게임 세계 밖에서도 팬아트나 굿즈를 통해 사실상 페르소나를 대표하는 얼굴로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반면 하시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시노는 페르소나 시리즈가 여신전생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전한 탈바꿈을 통해 독립된 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봤죠. 기존의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와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카네코의 그림체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 이 모든 것이 페르소나를 마이너한 시리즈로 머물게 하는 족쇄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시노가 구상한 새로운 페르소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게임이어야 했습니다. 10대가 주인공인 청춘 이야기이되, 그것이 단순히 설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시스템 자체가 청춘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카네코의 그림이 아닌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시노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페르소나의 흥행으로 아틀라스를 시면에서 건져올리기 위해서 자신보다 2년 먼저 입사했던 선배, 그리고 여신전생 시리즈의 얼굴 마담인 카네코 카즈마를 밀어내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아틀라스 내부에서 차기작의 방향성을 놓고 처절한 권력 다툼의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 진행된 이 권력 다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그 이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 외부에 어떤 이야기도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갈등의 끝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결국 하시노의 의지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결말을 맞이합니다. 페르소나 3의 메인 캐릭터 디자인은 카네코 카즈마가 아닌 소에지마 시게노리가 맡게 되었고, 게임 내에 등장하는 악마의 디자인은 진 여신전생 3 녹턴의 것을 재탕하는 식으로 사실상 카네코가 페르소나 시리즈의 제작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수순을 밟게 되었죠. 이는 아틀라스의 기나긴 역사에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세대교체의 순간이었는데, 카네코 카즈마는 진 여신전생부터 시작해 수십 개의 게임에 자신만의 악마 디자인으로 아틀라스의 시각적 정체성을 만들어 온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아틀라스의 게임의 디자이너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아티스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아틀라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서 아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시노가 구상한 페르소나 3는 이전에 어떤 아틀라스의 게임과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던전의 구조였는데, 기존의 던전 디자인 대신 무작위로 랜덤한 미로가 생성되는 방식을 채택하죠. 이것은
페르소나 3의 핵심 구조 중 하나였는데 탑을 오르면서 매일 밤 섀도타임이라는 비일상을 경험하고 낮에는 일상으로 돌아와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방과 후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생활을 보내는 시기였습니다. 낮과 밤을 가르는 이중구조, 즉 섀도타임이 페르소나 3의 가장 독창적인 게임 플레이 요소였던 거죠. 낮 시간은 흔히 말하는 미연식 게임들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특정 아르카나에 해당하는 페르소나가 더 강력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성장 요소를 넣은 거였습니다. 이것은 전작들에서 싸움과 던전 탐색으로만 가득했던 게임 플레이에 완전히 새로운 축을 더한 것이었는데, 사람과의 인연을 쌓는 것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발상은 여신전생 시리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방향이었죠. 음악에서도 전례 없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메구로 쇼지가 작곡을 맡은 페르소나 3의 사운드는 J-팝에 힙합을 결합하여 영어 가사를 씌운 굉장히 파격적이고도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다 확실한 흥행을 위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성우진을 기용했는데, 이시다 아키라와 미도리카와 히카루, 다나카리에 같은 호호라운 성우진들을 불러 모아 캐릭터의 보이스를 맡기기까지 했죠. 페르소나 3의 개발은 그야말로 아틀라스의 사원을 건 마지막 도박 같은 시도였고, 당시 개발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은 페르소나 3가 잘못되면 자신들도 퇴사하려 했으며 하시노 본인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개발에 임했습니다. 아틀라스의 운명이 이 작품 하나에 걸려있다는 것을 개발진 모두가 체감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나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제한적이었고, 이로 인해 페르소나 3는 고작 1년이라는 짧은 개발 기간밖에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3일 페르소나 3가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되죠. 페르소나 3의 발매 초기 반응은 아틀라스 내부가 두려워했던 대로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에 가깝게 여겨졌습니다. 무엇보다 초동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하시노 역시 초기 출하를 20만 장밖에 받지 못한 시점에서 전부 끝났다고 생각했죠. 이제 아틀라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신전생의 아버지 오카다도, 시리즈를 대표하던 악마화가 카네코도 없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죠. 페르소나 3를 직접 플레이한 사람들이 주변에 이 게임을 추천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재주문이 반복되고 출하가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하시노는 훗날 이때를 회고하면서 페르소나를 사랑해준 플레이어들에게 구원받은 느낌이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제작진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게임을 구입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단순 재판이 아닌 확장 이벤트를 추구한 패스판을 발매하기에 이르죠. 첫 주차 판매량이 고작 12만 7천 장에 불과했던 페르소나 3는 뒤늦은 유행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30만 장의 출하를 달성했으며, 패스판이 일본 내에서 16만 장, 해외에서도 20만 장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리며 두 버전이 총합 76만 장을 넘기게 됩니다. 또한 PSP로 이식된 버전이 22만 장 이상이 판매되며 최종적으로 90만 장 이상, 거의 밀리언셀러에 가까운 흥행을 기록하죠. 이렇게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아틀라스가 드디어 구원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대하셨던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처럼 흘러가지만은 않는 법이죠. 페르소나 3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 업계에 또 다른 직업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틀라스의 모회사였던 타카라가 조이드로 잘 알려진 장난감 회사 토미와 합병하여 2006년 3월 1일자로 타카라 토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타카라는 단연간의 방만한 경영과 사업의 다각화가 실패해서 과거 아틀라스가 그랬듯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상태였죠. 이 합병은 장난감 업계 3위였던 토미가 2위였던 타카라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토미는 타카라의 적자 원인이었던 비핵심 사업군을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아틀라스였던 겁니다. 페르소나 3의 발매는
이보다 4개월 뒤였기 때문에 페르소나 3의 성공은 이때의 계산에 전혀 포함되지 못했죠. 토미의 주력 사업이었던 완구 사업과의 시너지가 낮고 수익성이 불투명했던 아틀라스는 사실상 매각 리스트 1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2006년 11월에 인덱스 홀딩스라는 IT 기업이 아틀라스의 주식 전체의 54.93%를 취득하면서 아틀라스는 또 한 번 팔려가게 되죠. 카네코 카즈마를 뒷방 늙은이로 만들면서까지 성공을 갈구했던 하시노는 일개 게임 제작자에 불과한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의 현실을 목도하며 자신이 과연 옳은 일을 했는지를 자문하며 고뇌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편에서는 아틀라스가 어둡고 기나긴 터널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